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된 여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기구한 팔자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일개 친척의 손에 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겐 그런 일개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고아원에서 길러졌습니다. 하늘 아래 내 핏줄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일을 겪곤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제가 어렸을 적 엄청나게 큰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고아원에 맡겨지는 날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절 맡겼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찾아올 법도 한데 제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 차례 입양이 된 적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입양이 되었을 때는 7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파양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데려온 건데 애가 야근 행동을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머리도 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파양하려고요. 고아원에 나갈 때만 해도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쁨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한 것밖에 없는데 애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야갔다며 파양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입양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더니 애가 애답지 않다고 파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고아원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 제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는 징그럽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너는 화상 자국도 뭐가 이렇게 크니? 징그러우니까 좀 가리고 다녀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했었어요. 제 팔에는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화재에 대한 충격이 컸는지 그 기억 하나와 제 팔에 나뭇잎 모양의 기묘한 화상 자국만 남아있고 이것 이외에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고달펐어요. 18살에 고아원에 나와서 숙식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만큼 편한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곤 했었죠. 아직 너무 어린데 여기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요즘에는 취업난이라 편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예전처럼 바깥에서 박스에 물건 넣는 일이나 뚜껑 여는 작업도 안 하고 사무실 안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 마음 아프실 텐데. 저 고아라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집도 없는데 여기에서 일하면 기숙사에서 잘 수도 있어서 다른 곳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다른 곳에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겠네. 처음 공장에 왔을 때는 계속 서서 작업을 하거나 힘들게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10살 차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있던 공장에 자주 오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달달한 커피로 사왔어요. 아까 안 보이셔서 오늘 휴가 내신 줄 알았어요. 오셔서 제가 사온 과자 좀 드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 가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어리숙했고 이런 남자의 친절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 남자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고아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게 왜? 설마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내가 너랑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래도 고아보다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나 키우셨어.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벌써 너 보고 얼른 너랑 결혼하라고 하시던데. 네?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제가 고아인 거 아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관상을 볼 줄 알거든. 그래서 얼굴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는데 너 사진 보여주니까 애가 아주 진국이고 너랑 나랑 잘 맞는 상이라고 하셨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무조건 데려오라 하셨어.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좋은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나름 진지하게 생각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고생 많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를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너가 부모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 안 해. 나를 엄마라 생각해.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감사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마다 말 못할 기구한 사연 하나씩은 다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속 썩히는 일 없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네? 혼인신고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괜히 결혼식장에서 너보고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너가 마음 아플까 봐 그래. 너만 괜찮으면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부모 사랑을 못 받아봤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고아인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겠다는 말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만 믿고 어떻게 시집을 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고 이런 사람의 관심이 너무 고팠기에 저를 생각해준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심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예쁨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제 상황을 아시고는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지만 그때의 저는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보름 정도 살았을까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애 둘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웬 애들이에요? 누구예요? 애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남편은 외동이었기에 다른 형제의 자식들도 아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었고 둘 다 초등학교 이상은 다니는 아이들처럼 보였기에 당황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누구긴 누구야, 네 자식들이지. 네? 제 자식들이라뇨? 설마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애들 듣는데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너보다 얘들이 먼저야.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소개하였고
알고 보니 남편은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이혼을 했던 남자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니? 엄마들이 다 애들 못 키운다고 우리한테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안 키우면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네 자식 낳기 전에 연습한다 생각하고 키워라. 나이 많은 나보다는 젊은 너가 더 잘 키울 거 아니야. 너가 정 못 키운다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야지. 시어머니가 대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결혼을 2번 한 것도 모자라 엄마가 다른 애가 2이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에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애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보자. 결국 저는 2 아이들을 품게 되었고 차라리 복작복작한 게 낫겠다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바보라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공포가 어떤 건지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고아로 살아왔던 시절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이들도 이런 나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와 아이 2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생활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든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구미하는 아이들 같았어요. 이 시기에 시어머니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를 점점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우리 아들도 늦게 온다고 하길래 애들 데리고 외식 다녀왔다. 저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같이 다녀왔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돈도 못 벌면서 돈 쓸 생각만 하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우리 아들이 덜 힘들 거 아니야.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만 쏙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외식을 하러 다녀오곤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니 애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이들도 점점 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저만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여자애들 하나 못 챙기냐? 아들도 아니고 똑같이 여자잖아.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어머니가 애들 앞에서 저한테 한 소리 하니까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서 봐라. 내가 애들 앞에서 너를 혼낼 일이 있나? 이래서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기라나. 아유 답답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는 날들이 늘어났고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아지니 나중에는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있었던 제가 어디에 취업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마트에 데려가서는 무작정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까지 저를 막대했다면 진작에 도망쳤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를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느꼈고 바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부딪힐 시간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살이를 하며 돈도 벌러 다녔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 학원비 정도는 벌어왔고 제가 집안에 없으니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4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애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니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큰일이 없었기에 이런 날들만 계속돼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정말 내가 기구한 팔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안 좋은 소식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리시고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거야. 너 때문에. 엄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잘못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처가 너 잘 챙기고 잘했어 봐라. 너한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오나. 치료받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분위기 속에 애들은 돈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그거 돈 많이 깨진다고 하던데. 설마 내 결혼자금 깨서 아빠 치료할 생각은 아니죠? 설마 자식 앞길 망칠 일 있어?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다 쓰러진다고 하면서 병간호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었지만 당장 그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저는 제 몸을 갈아가며 가장으로 돈을 벌어오는 동시에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투병 내내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었기에 저도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애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그늘막을 제공해준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남은 건 남편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남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건강은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 소리씩 하셨어요. 너 똑바로 내 아들 병간호해. 알겠어? 내 아들 잘못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병을 하게 되었고 애들은 관심도 안 보일 때쯤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하늘의 뜻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와중에 재산 정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차와 통장 등 몇 없는 재산을 남겼지만 그래도 빚이 없는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 자식들과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남편 통장을 뺏어버리고는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몫이야. 네가 탐낼 게 아니라고. 아줌마, 우리 아빠 몫으로 나온 보험금도 내놓으세요. 그거 다 우리 앞으로 나와야 할 돈이에요. 너는 그런 돈을 받았으면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너 혼자 꿀꺽 먹을 생각을 해?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뱉어내.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내내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찾아와서 병수발 한 번 안 했으면서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을 보니 온갖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편도 없겠다. 저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성질을 부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돈도 나한테서 뺏고 싶어요. 당신들이 내 남편 병원에 있을 때 뭐 해준 게 있다고 보험금을 탐을 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지금 돈 주는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낸 보험금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너 혼자 다 먹겠다는 거야? 제가 먹을 돈도 없어요. 이 돈으로 남은 병원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여태까지 일해가지고 번 돈을 어디다 뒀길래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병원비를 낸다고 그래? 제가 배우자였기에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성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 장례식이 끝나는 날 부조금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두 딸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는 부조금이 들어있는 통 안에 있는 봉투들을 싹 꺼내서 본인들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다못해 이제 부조금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장례식 자리 지켜준 값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기가 막혀서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는 뒤로 당기셨습니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저는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죠. 너는 돈에 눈이 멀었냐? 네가 이 돈을 왜 탐내? 제가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쟤들이 돈에 눈이 뒤집힌 거잖아요.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내 남편 부조금을 가져갈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 가는 길에 나 쓰라고 남겨놓은 돈이야. 네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집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였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젊은 애가 둘이나 있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 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는지 문 앞에 캐리어 하나만 달랑 나와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는데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삑삑 소리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문 열으라고 현관문을 치면서 소리치니 그제서야 인터폰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험금 내놓으면 집에는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부조금도 싹 다 챙겨갔잖아. 어디 가실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 내놓으세요. 그럼 문 열어드린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했고 급기야는 저를 집에서 내쫓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었기에 방 한 칸 겨우 구해서 살고 있었죠. 남편 간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인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복지센터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나 싶어서요. 성함이랑 주민등록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이 투병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간병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혹시 간병인 자격증은 갖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는데 그게 있어야 할까요? 알아보니까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국민교육복지센터에서 간병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있으니 한번 거길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알아봤지만 해당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봤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간병인이 저에게 잘 맞기도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는 추세라 나이 많은 저를 써줄 곳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아보니 교육을 듣기만 해도 됐고 시험도 어렵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가 업체에 들어가기도 쉽더라고요. 저 혼자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수시로 연락해서 보험금을 뱉어내라고 난리를 치곤 했었어요. 너가 그러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돈 보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너가 사람이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목숨값 내놔야지.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일했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고, 어떨 때는 없는 게 도와주는 가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때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고 정말 이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며 예전에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묵묵히 간병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제 성격이 조용조용하기도 해서 간병할 때에도 힘든 일도 군소리하지 않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돈 주고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인 입맛대로 일을 시키거나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었기에 주로 제가 맡아서 간병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만 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 입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 사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간병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있는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거기에서 받으시는 것 맞춰 저희가 드릴게요. 대신 좀 더 신경만 써주세요. 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힘든 일도 묵묵히 잘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간병인 분을 몇 분 모셨었는데도 맞는 분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신 사장님이 너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처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해오셨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와 나눠야 하는 돈이 없으니 저에게 떨어지는 몫이 더 많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저에게 사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편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의 소개로 여유 있는 분들의 간병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숨 돌리겠다 생각한 그때 자식들에게 보험금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돈 문제로 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간병인 소개소 회사에 출근을 하며 똑같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셨습니다. 오늘부터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간을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요양사 분들이 갈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기만 가시면 돼요. 저번 달에 간병받은 최 사장님한테 소개받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박 요양사를 콕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아든 집 주소를 찾아가 보니 부잣집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집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시길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위암 판정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일기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라는 사실을 거기 계신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병해야 할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들었기에 80세 이상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기에 심각한 병이 아니었는데도 간병인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용인을 따라서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 앉아 계셔서 속으로는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간병인으로 있으면서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는 51세로 저보다 7살 정도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회사를 다 맡기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제 반응도 마음에 드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말이 좀 많지. 이 사장님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사람 마음을 아주 편하게 잘해주는 것 같네. 내가 몇 번 간병인을 불러들였었거든. 한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았고 한 사람은 욕심이 뭐가 그리 많은지
나를 볼 때마다 버릴 거 있으면 자기한테 버리라고 하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녀서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보내고 간병인 없이 생활할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에 과묵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제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보기 좋으셨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저에게도 어렸을 때는 뭐라고 지냈냐, 남편은 뭐하냐는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간결하게 대답만 했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회장님께서 저를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저는 이런 시선이 익숙했기에 나를 또 불쌍하게 보시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시선들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불쌍해 보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용인 분들 사이에서 제가 회장님께 불쌍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음식 준비하는 사용인의 실수로 제 팔에 물이 쏟아졌고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인 분도 실수였는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든 닦아주려고 했고 그 모습에 저는 괜찮다며 소매를 조금만 올려 수건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다 보니 최대한 안 보이게 닦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흉터가 회장님 눈에 띄었는지 제 팔을 보시고는 어디에서 얻은 흉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에서 흉터가 생겼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청 큰 화재가 났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생긴 흉터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뒤로는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짙게 생긴 것 같아요. 흉측한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젖은 옷을 내려서 흉터를 가리려고 한 순간,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도 흉터가 있다며 보여주는데 조금은 흐릿했지만 제 흉터랑 모양이 비슷했고 화상을 이어보면 나뭇잎 모양처럼 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만 혼란스러움을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또한 제 팔과 본인의 팔을 번갈아 보시고는 저에게 계속 되물으셨거든요. 아니, 이 상처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었지? 거기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기억은 나나?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은 당황해하는 저를 보시고는 당장 서재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본인 동생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건넨 사진을 보았는데 제 어릴 적 사진이었고 제 사진이 왜 회장님 서재에 있나 싶은 생각에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누가 후원을 해주러 오거나 봉사하러 오는 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얼굴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 제 어릴 적 사진을 회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내 동생이 맞았어. 회장님은 저에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저는 회장님과 이복남매였고 저희 엄마는 회장님을 챙기는 수행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되는 분을 가까이에서 살뜰히 챙기기도 하셨었고 회장님도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사모님이 계신데 저희 엄마와 바람이 나서 저를 낳으신 게 아니라 회장님이 어렸을 적 사모님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기에 수행비서였던 저희 엄마가 회장님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회장님 아들을 챙기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엄마와 회장님의 아버지가 좋은 관계로 진행이 되었고 저까지 낳게 되신 거였죠. 한낱 수행비서와 회장님 아버지가 만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살던 집에 큰 불이 났었고 저희 엄마가 회장님과 저를 감싸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 당시 회장님과 저는 불에 달궈진 나무 모양 철제 벽장식에 대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연결된 나뭇잎 무늬를 서로 갖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자 회장님의 고모님이 저를 몰래 데리고 나오셔서는 고아원에 버리신 것이었죠. 그때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몇몇 사용인들도 다치고 나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던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거든. 나는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너가 화재 때문에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었어. 이복남매였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기에 아버지와 나는 너와 새엄마를 한 번에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제대로 뭘 먹지도 못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없었어서. 만약 너가 살아있었고 고아원에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아 나섰을 거야. 그런데 고모가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고모는 우리 아빠가 재혼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 왜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무래도 유산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부잣집에서는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소송하는 일이 다반사잖아. 저는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어쩌다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은 초등학생이었기에 그때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고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나 뭐 기억나는 이름은 없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든 제 가족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저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저희 엄마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눈에 눈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던 회장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처음 간병인 소개를 받으면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 생각이 났었거든. 그런데 워낙 흔한 이름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얼굴을 봤을 때도 내 동생도 이렇게 컸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내 동생이었어. 미안하다. 오빠가 진작에 찾아봤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미안하다고 하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화재로 잘못됐다고 말한 고모님의 잘못이었는데 회장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회장님은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보여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제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며 하늘 아래 내 핏줄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고모님께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때 혹시나 기억해서 집을 다시 찾아올까봐 생년월일을 잘못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가 갓 돌이 돼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꿈이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회장님은 저에게 간병인이라는 호칭이 아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있을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시고는 본인 일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배다른 자식을 그렇게 키워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는커녕 부조금으로 들어온 건 싹 다 가져갔으면서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몇 번 보험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런 건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배은망덕도 정도가 있지. 이참에 너를 비참하게 내쫓은 사람들한테 혼쭐을 내주자. 오빠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몇 명의 변호사분들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시며 들어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고 오빠는 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부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제가 줘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제 배우자였기에 자식이나 부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것이 당연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했기에 두 눈 뜨고 제 돈을 다 뺏길 뻔한 것이었죠. 그래도 회장님인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소송을 시작해버리면 제가 꼬리를 내리고 보험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니 시댁 식구들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돈을 빼돌렸을 줄 알았어. 그 돈 네 돈 아니야. 내 아들 돈이야. 돈이 넘쳐나니 변호사한테 퍼줬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네한테 돈을 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나한테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변호사 돈 나갈 일은 없었을 텐데요. 너가 나중에도 일어나 보자. 나중에 울며 빌며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어도 얄짤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소송 취하해달라고 비는 건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으니 이제는 자식들을 앞세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엄마,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소송한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한 거 소송 취하해주세요.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요. 너한테 내가 엄마인 적은 있었니? 평생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왜 지금도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지? 죄송해요.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서로 소송 취하하는 걸로 해요.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어떻게든 봐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미행해서는 회장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소송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괜히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이 집에서 아줌마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저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내 걱정할 때니? 네가 소송 그만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그러니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네가 부잣집에서 일한다고 네가 부자인 줄 알아? 주제 파악이나 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제가 뭘 알고 소송을 걸었겠어요. 우리 오빠가 소송해버리라고 하면서 변호사 몇 명씩 붙여줘서 시작한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오빠가 있어, 고아 주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난리치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당황했고 두 딸은 눈치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한 게 많았는지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다짐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닳아버렸는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세 사람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명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 지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어디서 살겠니? 내가 돈으로 줄게.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줘라. 우리 아들이 살았던 집이잖아. 그러게 제가 순순히 이 집 나가드렸을 때 그냥 두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먼저 소송 거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죠. 자식들이 돈돈거려서 그런 거야. 나는 하지 말자고 했어. 알지? 내가 너 예뻐했었잖아. 저 2번 예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났었겠어요. 저 그 집 내놓을 거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짐 싹 다 버릴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빌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나갈게. 내가 짐 싸서 나갈게. 하루만 시간을 더 줘라. 내일 와서는 사람 불러서 싹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과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추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에 저는 결국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네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암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에 치료를 잘 받고 생활에 무리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요양인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빠 자식들은 다 결혼을 했고 제 소송을 맡아주는 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말 기억나지? 먼저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아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더라고. 이제라도 오빠 노릇 하려고 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처음 가족들을 불러 저를 소개해 줄 때 다들 저랑 재혼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이라고 하니 다들 경계를 풀고는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말씀 많이 들었다며 다가와줬습니다. 오빠는 자식들에게 종종 나에게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잃었다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과는 다르게 집안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캡스처럼 개인 경비시설도 계약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 전 시댁 식구들이 보이면 캡스를 불렀고 그렇게 몇 번 쫓아내고 나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기에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찾아왔지만 몇 번 호되게 당하고 난 뒤로는 그림자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빠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저보고 일하지 말고 놀면서 살라고 했지만 평생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놀라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요양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에 틈틈이 하고 오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사는 중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군 식구가 반갑지 않을 텐데 조카들은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제가 요양사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며 이런 게 가족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았기에 가족애를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